저생전으로 갑시다. 시작하기 전에 좀 쓸 게 많습니다. 몇 가지를 써보자. 자, 우선 가전체는 뻔한 얘기를 좀 쓰고 시작하자고요. 뻔하지만 그래도 쓰고 가자. 나연아, 사기라는 책을 들어봤어? 사기요? 사기. 남을 속이는 거 말고. 왜 사람이 그래 보여? 내가 사기라고 하니까 그 사기 이렇게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사마천이 쓴 역사책이죠. 그래서 매우 분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상상도 못할 만큼 양이 많고. 사마천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궁형까지도 감수했죠. 궁형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알면 큰일이지. 거세형입니다. 거세형. 그래서 사마천은 너 임마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쓰기 위해서라면 내가 궁형을 검수하고라도 책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뭐 이건 선정적인 얘기고요. 어쨌든 그 책에 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열전은 뭐냐면 자기가 쓴 역사책을 쓴 시기에 등장하는 주된 위인, 영웅, 왕, 기인, 신선, 도사 이런 인물들의 짤막짤막한 일대기야. 아주 짧게. 그게 모범이 되어서 사기 열전 이후로는 대부분의 일대기는 그 형식을 고스란히 모방해서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그 형식을 알아야 돼요. 우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쓸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사기 열전의 형식을 가져왔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먼저 소개, 그 다음에 가계, 그리고 행적, 그리고 후일담, 그리고 평가. 따라서 여기까지가 도입부고요. 여기가 이제 본문이 되겠죠? 요게 가장 중요한. 가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집안 내력. 쉽게 말하자면 족보를 말하죠. 누가 낳았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겁니다. 행적이 그가 이룬 주요한 것들이죠. 후일담은 뭘 포함하냐면 후손들 얘기를 포함해요. 원래 후일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얘기죠. 뒷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겠지.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무슨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게 후일담이죠. 가장 중요한 게 평가인데 문제가 있어. 여기 실린 저생전은 평가가 없어. 아니 원래 원문엔 있는데 수특에 빠져 있어요. 그럼 수특이 잘못된 겁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뺐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저생전은 거의 낯선 작품인 게 지금까지 가전책을 하면 당신들이 주로 뭘 배웠어요? 가장 유명한 게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이 세 개입니다. 제일 유명하거든요. 요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작품 다 평가가 되게 중요해. 근데 이 작품은 평가를 안 실었어. 왜냐면 평가가 정말 별거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냥 평가를 뺀 채로 수특해. 우리 평가 볼 거예요. 내가 좀 프린트에 평가 있어. 이따 읽어볼 건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별 내용이 없어. 그래서 뺀 것 같아요. 원래는 중요해. 평가가 왜 중요하냐?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 평가에 주관적인 평가다 보니까 이것이 곧 필자의 실제 주장이에요. 즉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저기 다 들어있어요. 좀 거칠게 말하자면 안 읽어도 돼. 평가만 읽으면 돼요. 주장은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 작품은 안 그렇다는 게 좀 희한하죠. 왜 안 그랬을까 싶은데 뭐 누구야 쓴 사람 마음이지 뭐 어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물의 일대기다 보니까 왜 그랬느냐라는 의도를 쓸 겁니다. 왜 사물의 일대기를 쓸까? 재미삼아 쓸 수도 있죠. 장난삼아서.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문학에서 의인화하는 것은 다 비슷한 목적 때문에 그렇죠.
제약 없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의인화를 사용하죠.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다. 사물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좀 덜어지죠. 핑계거리가 되고요. 의인화의 어떤 뭐라고 할까 변천사를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최초의 의인화된 작품 뭘까요?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세상 다 이런 표정으로 말하고 있어. 모를 수도 있지. 의인화된 최초 작품 뭘까요? 설화문학인데 꽃이 등장합니다. 몰라? 모를 수도 있죠. 화왕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는 모란이 왕이고요. 꽃의 왕이고 주인공은 백두홍 할미꽃입니다. 할미꽃이 등장해서 왕이시여 장미꽃만 이뻐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할미꽃도 이뻐해야죠. 라고 따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인화의 첫 작품이에요. 설화문학에서. 그 다음에 이 의인화의 계통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여기 가전체로 이어집니다. 술을 의인화하고 돈을 의인화하고 종이를 의인화하고 다른 건 뭐 있을까요? 정시자전, 지팡이, 청강사자, 현부전, 자라, 죽부인전, 죽부인, 대나무 죽부인. 그런 식으로 의인화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야 판소리기 소설까지 쭉 내려가죠. 판소리기 소설은 토끼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인화가 주된 표현 수단입니다. 현대로 와서는 다종다양한 우화로 이어지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의인화된 작품은 결과적으로 이 의도를 반드시 품고 있으니까 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 더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자, 본문 시작해 봅시다. 저생전이에요. 종이 얘기입니다. 선생의 성은 저요. 이름은 백이다. 이 글자가 종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희단 얘기죠. 종이는 흰색이니까. 자는 무정. 자, 읽으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 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명은 무정. 무정 무슨 말이에요? 점이 없다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점이 없고요. 회계 사람이다. 회계는 종이가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종이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발명된 지역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그 다음에 체륜. 종이 발명자. 자, 소개가 이어졌죠. 가계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 체륜의 후예라고 나와 있긴 가계가 있긴 있는 건데 다른 가전체에 비해서 지극히 축소돼 있어요. 다른 가전체는 되게 자세하게 말하거든요. 얘는 뭐 그냥 한마디로 끝이죠. 그 다음 난초꽃 욕탕에서 목욕시키고 흰 띠풀을 가지고 끓였으므로 빛깔을 반대를 하고요. 아우가 19인데 순서를 잃지 않았다. 주원아, 종이 어떻게 만들어? 혹시 알아? 나무 삶아가지고 끓여서 당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는 게 같은 거 아니야? 삶는 거랑 끓이는 거랑 물로 마구 끓여서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잡아 뜯죠. 잡아 뜯어서 또 끓여요. 그리고 또 부들부들하게.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나중에는 얇게 판 위에다가 펴서 그대로 햇빛에 말리면 그게 종이죠. 때문에 처음에 종이는 굉장히 두터웠고요. 요즘처럼 고르지 않았어요. 글씨 쓰기 어려웠겠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모양. 즉 이것은 뭐냐면 제작 과정을 이렇게 의인화를 한 것이고 아우가 19이라고 하는 건 한 묶음이 20장이니까 자기 빼고 나머지가 19명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아는 게 참 의미가 없어.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의인화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오니까 뭐 계속 갑시다. 그 다음에 무인을 좋아하지 않는 대신 그라는 선비와 즐겼다. 총이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모학사와 벗이었다. 모는 털이란 뜻이지 이거는 붓을 말합니다. 붓. 그 얼굴에다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는 법이 없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록했다는 얘기죠. 씻으면 안 되지. 큰일이죠. 가만 있어봐. 한국사 1등급. 너희 한국사. 야, 한국사 배우다 보면 세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세초?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세초라는 게 뭐냐면요.
사초는 뭐예요? 사초도 처음 들어봐. 사관이 뭘 열심히, 사관은 알죠? 사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알아둘 게 얼마나 많은데 사관 알아서 뭐 할 거야? 임금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록하는 사람은 사관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써서 기록해둔 그 말 그대로 로데이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자료, 그걸 사초라고 부르고요. 그 사초를 모아서 세종실록, 뭐 정조실록, 실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세초라는 건 뭐야? 그 사초를 씻어. 종이니까 물에 담그면 깨끗하게 사라지. 그걸 다시 말려서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세초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나쁜 짓이죠. 역사를 아예 지역을 주로 폭군들이 했던 일이죠. 그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거에는 실제로 종이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종이를 씻어 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우니까 비싸잖아. 종이를 씻어서 다시 말려가지고 좀 빛깔이 흐려졌겠지만 또 쓰고 그랬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기록은 씻으면 안 되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묶어서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말해서 모든 학문을 기록했다. 자, 그럼 질문. 여기까지 읽다 보면 각 사건들 사이에 인과성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록일 뿐이죠. 더 가볼게요. 한 나라가 선비들에게 과거를 실시하자 광정과 응시했습니다. 논변은 주장이죠. 대쪽 빨리빨리 할게요. 비단 둘 다 불편합니다. 무슨 말이야? 대쪽과 비단은 기존 기록 수단이죠. 죽간이라 그러죠. 대나무를 쪼개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썼죠. 종이가 없었을 때는. 따라서 죽간은 만들기도 버겁지만 보관이 문제죠. 너무 두껍고 그 글씨는 몇 글자 쓰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수특 책 정도의 글자를 죽간으로 옮긴다? 이 건물을 다 채워야 수특책 한 권 쓸 수 있을 겁니다. 두꺼우니까 어쩔 수가 없죠. 비단. 근데 그렇지만 불편해. 그래서 신이 비록 대단치 않지만 대신할까 바라오니 그래서 화제가 시험에 봤더니 과연 기억력이 뛰어나. 기록이란 얘기죠. 놓침이 없었음에 주가는 안 써 이제. 글을 치하하여 이렇게. 그래서 종이가 널리 쓰이게 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을 벼슬아치 관리에 빗대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수부, 마두, 어망, 뭐뭐 근 네 사람도 함께 아뢰었지만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는 뒤에 뜻이 아예 뭔지 모르겠다고 써있죠. 근데 다른 버전의 다른 판본의 저생전을 보면 이거를 전부 칡뿌리라고 번역해놨어요. 아마 수특을 쓴 쪽에서는 이제 그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뭐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이거는 나무 껍질, 마 껍질, 물고기 하는 그물, 칡 껍질인데 필요 없어요. 얘들은 전부 간단히 말해서 기록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버려졌습니다. 더 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것만 장생. 그래서 종이의 오랜 보관이 가능해졌다. 종이를 과거에는 오래 보관하는 게 어려웠던 모양이죠.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금세 좀이 슬고,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그 부풀어진 거를 펴서 말린 거에 불과해요. 방부제도 모두 아무런 처리도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약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질이 좋아져서 보관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보세요. 맨 처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왕후군의 필적이란 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 송나라, 그리고 여기 원나라 다음 명나라까지. 이 글이 명나라 때 쓰여진 글이니까 명나라까지 모든 왕조가 다 등장해요. 근데 사람이 한 명이야. 그러면 말이 안 몇백 년을 산 건데
무슨 뭐 맨프로머스예요? 어떻게 자기가 몇백 년을 살아요? 그럴 리가 없죠. 따라서 논리적인 합리성 따위는 개나 주라고 집어 던지고 그냥 쭉 쓰는 겁니다. 이 글에 따르면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할 차례인데 각 왕조가 등장하죠. 뭐 책을 지었는데 기록하여 외웠단 말은 기록했다는 얘기겠지. 베꼈고요. 아는 다음에 왕후군의 필적을 받음에라는 말은 역시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기묘한 서법은 이제 서예가 발달하는 계기. 그렇잖아. 생각해봐. 배 쪽에 글을 쓰거나 비담에 글 쓰다 보면 서예가 발달할 수가 없죠. 오래 많이 못 썼을 테니까. 그 다음에 고문선이라는 책을 엮어서 세상에 알렸고요. 황제 명을 받들어 국사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긴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예사라는 말은 거짓 역사, 비틀린 역사라는 뜻입니다.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정을 잃은 편견은 종이가 기록하지 않고 사직, 즉 저 그만둘래요. 저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냐면 옳지 않은 기록에 저항했다라는 거죠. 즉 강직한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글에 등장하는 종이라는 게 아무런 인격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종이라면 이런 거는 할 수 없겠고 이런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쓰면 쓰는 거지. 지가 무슨 저항을 해.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 얘기예요? 종이가 아니라 종이를 핑계를 삼아서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쓰는 사람 얘기죠. 이 글의 필자가 자신의 처지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회계의 일, 회계라는 게 우리가 하는 그 회계예요. 돈 관리하는 거. 윤호했고요. 이에 지출은 붉은빛, 수입은 검정빛으로 기록했대. 아저씨. 금전출납부가 뭔지 알아요? 그럼 거기서 지출은 붉은빛, 수입은 검정빛으로 쓰는 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앞에 앉은 게 죄도 아닌데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야, 금전출납부라는 거 본 적은 있냐? 이제 거의 볼 일이 없지 않나요? 요새는 내가 최근에 귀찮아서 안 쓰고 있지만 아마 알아서 잘 쓰여지고 있겠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설치하고 몇 개 설정만 해두면 돈 쓸 때마다, 카드를 쓸 때마다 문자가 오고 그 문자가 자동으로 앱에 기록이 돼서 내가 쓴 돈, 그 다음에 계좌랑 카드 연동해두면 내가 받은 월급, 카드 내역 다 기록이 돼서 내 경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걸 했느냐? 체계가 이렇게 했겠지. 체계가 쓸 때는 반드시 들어온 돈은 검정색, 쓴 돈은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눈에 확 띄게 한 거죠. 그래서 빨간색 돈이 큰 거랑 검은색 돈이 큰 거를 쉽게 볼 수 있게. 그게 언제부터냐? 이때부터 기록된 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붉은빛, 검정빛에다가는 당대의 관습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전출납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빨리빨리 갑시다. 그 후에 진나라 후주에게 사랑을 받아 매양 충신과 어울려 시도 짓습니다. 충신과 어울리면 충신이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총신이란 말은 사랑받는 신하들이라는 뜻이죠. 총애를 받다라는 말은 알잖아. 총애. 같은 총자예요. 사랑.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귀여워하는 것을 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흥미로운데 수나라 군대가 넘어올 때 진나라 장군이 밀서를 보내 알렸어. 수비해줍니다 했는데 저생이 감추고 열지 않는 바람에 진나라가 패하고 말. 그러면 이 부분은 마치 종이가 그 역할을 특별한 역할을 한 것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냥 그 사건에서 밀서를 보지 않은 일은 있었어. 근데 종이가 안 펴졌을 리는 없잖아. 뭔 말이에요? 펴렸는데 안 펴주지 않았겠죠. 그냥 밀서를 안 받겠지. 언급한 것 뿐이고요. 이거는 흥미를 끌어당기는 기능이 있죠. 수나라 때는 양제를 섬겼는데 함께 정초 등등.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면 가장 중요하죠. 내용 중에서. 양제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후에 드러남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 바람에 드디어는 소외와 홀대를 당하니 레혀가 왕자란 뭐냐? 왕자. 왕의 아들. 잠깐 여기 봐요. 이 얘기도 고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시가나 산문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쓰면 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어때요? 똑같이 왕자라고 읽어요. 뜻은 왕이라는 사람. 그러면 왕자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해석을 뭐라고 할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라는 사람은 뭘 해야 하는가? 즉 왕의 정체성이에요. 세종과 정조 같은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긴 한데 왕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면 이레귤러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뛰어나니까 다 해. 지가 알아서 합니다. 신하들이 다 깨갱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너무 왕이 잘하니까. 하지만 그게 원래 왕의 역할이냐? 아니에요. 그럼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죠. 그게 왕이어야죠. 그렇잖아. 무슨 왕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수상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국방, 경제, 그 다음에 내치, 법 혼자 어떻게 다 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돼요. 그게 왕의 역할이죠. 리더의 역할이란 그런 것이죠. 모범을 보이되 인재를 잘 쓰는 거. 그럼 그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냐면 양제라는 건 수나라의 황제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신하를 말해요. 신하가 자기보다 위에 있음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속이 좁았나 봐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왕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왕자라면 이러면 안 되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람 실력을 발휘하면 그 모든 게 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덕이죠. 내가 그 사람을 거기 배치했으니까 실력 발휘를 한 거죠. 그거를 쪼잔하게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중요한 건 이게 자기 얘기라는 거지. 드디어는 소외와 홀대를 당하고 말았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소외와 홀대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당나라 때입니다. 이제 당나라까지 왔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일어나서 홍문관을 설치함에 저생이 본관 겸 학사의 자격으로 저수량 구양순들과 저수량 구양순 전부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은 다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겠죠. 앞시대 일들을 강론하고 정사를 신중히 헤아리고 정하여 이른바 정관의 다스림에 이르게 했다. 아저씨, 정관지치 좀 크게 읽어봐요. 정관이요? 정관의 다스림 뜻이 써있잖아. 정관은 남대종의 영공이전 강소종의 시대가 형성대를 이루었으므로 그
정관지지라 이거요. 정관지시랑 같은 뜻의 한자성어를 나한테 딱 두 개만 말해. 두 개.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야, 태평성대를 몰라? 모를 리가 없잖아. 그리고 바로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태평성대랑 같은 뜻의 한자성어를 쭉 나열을 내가 했죠. 칠판에다가. 뭐 있어요? 강구연월, 고복격양, 격양가, 요순지치. 그래서 요순군민이라고 앞에 썼잖아. 그걸 썼으니까 물어본 건데. 정관지치도 태평성대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좀 보세요. 여기서 소외와 홀대를 당했다며. 그럼 무능했다면 소외 홀대 당해도 되죠. 능력이 없는데. 근데 자기가 무능한 게 아닌 것이 여기 보니까 정관의 치의 역할을 한 거야. 그럼 유능하잖아. 근데도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억울한 게 맞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유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나라가 흥성하면서 염락의 모든 선비들이 똑같이 문명의 다스림을 천명하였다. 문치, 학문으로 다스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치. 사마운공은 바야흐로 자치통감을 엮을 때, 이것도 역시 역사책입니다. 사기에 버금간다고 알려진 역사책이죠. 물론 뭐 사기가 최고긴 하지만 저생을 해박하고 고상한 군자라 칭했어요. 칭찬받았네요. 자문.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얘기예요. 저생이, 종이가. 근데 이 말은 종이에 자문했다는 얘기는 말이 되죠. 종이 기록을 보고 썼을 테니까. 자문했다는 말은 기록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마침 왕형공이 권세를 부리는 차에 춘추의 가르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요. 이렇게 망가져 문드러졌다. 저생이 옳지 않다고 하자 마침내 쫓겨나 쓰이지 못하였다. 그럼 왕형공은 어떤 사람인 거야? 이 두 가지를 미루어 보건대 저생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했어요? 뻔한 얘기죠. 뭐 이거를 일일이 다 빨간색으로 쓰는 것도 민망할 만큼 그 속뜻이 뻔한 얘기들입니다. 원나라까지 왔어요. 사업을 힘쓰지 않냐고 장사만 몸에 익혔다. 이건 뭔 말이에요? 몸에 돈꾸러미를 차고 찻집과 술집을 다니면서 푼과 리를 세매, 푼과 리는 이자란다. 아주 작은 돈의 단위죠. 세매 따지게 되니 사느라는 비루하게 여기기도 했다. 아주 막 무시하고 더럽게 여겼죠. 이게 뭔 말일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지? 유능한 신하고 학문을 중시한 사람 아니었나? 왜 장사를 해요? 이거는 이걸 말합니다. 원나라 때부터 지폐가 쓰였어요. 종이가 돈에도 쓰이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마지막 명나라가 됐습니다. 그제야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입게 되었다. 자손이 많았으니 자 여기부터 이제 후계 후일담이에요. 어떤 부류는 사시 역사, 또 어떤 부류는 시인 집안으로 문벌을 이루었으며 또 혹은 선에 관한 기록을 등용이 되어 관직에 있던 자는 돈과 곡식의 수요를 맡고 군무에 종사하는 군사의 전공을 기록했다. 이것도 역사죠.
하는 일에 비록 귀천이 있긴 했지만 누구도 직책에 소홀하다는 비난은 듣지 않았다. 모두가 다 흰 띠를 불렀다고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것이죠. 귀천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 이 글을 쓴 사람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시대가 시대니까 그럴만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이란다. 이 3분의 1 프린트에 어디를 펴냐면 25쪽 왼쪽 맨 밑에를 보세요. 25쪽 왼쪽 맨 밑에 서부터 한 10줄쯤 올라가면 태사공은 말한다 라는 구절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평가에 시작할 때 나오는 상투어구예요. 다 이 말로 시작해요. 무조건. 그러면 이때 태사공이 누구냐? 작가의 별명이냐? 태사공은 사마천의 별명입니다. 사기 열점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항상 누가 쓰든 작가가 누구든 꼭 태사공은 말한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사공 말한다 밑에 보면 숙도를 뭐 채땅의 은나라가 어떻고 뭐 제위 뭐 어쩌고 채숙이 어쩌고 뭐 그래. 근데 이제 25쪽 왼쪽 맨 밑에서 두 줄만 올라가면 그가 곧 채중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채중이 곧 채윤의 집안이에요. 채륜이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잖니? 그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둘째 줄 채는 본래 주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주는 주나라를 말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맨 끝 두 줄만 읽겠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변해서 사사로운 집이 되고, 다시 말해서 사익만 챙기고 집이 커져서 그 자손이 첨예에 가득해지는 것을 채 씨의 후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종이가 천지에 가득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실린 거예요. 읽긴 읽지만 뭐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보긴 봤고 과제로 당연하지만 풀어보시고요.